작은 서점. 졸탄 베셀레니는 얼른 우산을 펼쳤었다. 텅 빈 도로가 그의 발밑에서 질척였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스페인 소설가 자우메 카브레의 겨울여행 첫 문장으로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겨울, 중년의 남성 졸탄 베셀레니는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잠든 중앙묘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인데요. 장욱진 화백의 외손녀이자 브랜딩 디렉터 김경주 작가가 3년간 매일 새벽 자신을 마주하며 그려낸 치유의 기록입니다. Unfold, 무너진 나를 일으켜준 새벽 드로잉. Who's Got My Tale에서 출간됐는데요.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문학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해외 문학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민음사 편집자 유상훈님, 김민경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자, 오늘 네. 만약에 좀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뭔가 좀 아쉽고 어느덧 내 인생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어떤 제 나이가 약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아니죠. 50 뭐 이렇게 약간 그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드는 사람이라면 오늘 책 너무 네. 너무 위로가 되는 네 오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딱 계절에 맞는 책으로 가져온 자우메 카브레의 겨울여행이라는 단편집 준비했습니다. 제목도 겨울 여행입니다. 네. 네. 자우메 카브레라는 작가 조금 네. 낯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많이 대중적인 작가는 아닌 거죠? 저만 모르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은 1947년에 스페인 카탈루냐 주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스페인 안에서도 자치구인 카탈루냐 주가 그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있고 또 독립을 꿈꾸기도 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 카브레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바르셀로나를 떠나지 않고 네.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고요. 아, 그래요? 네. 나 태어나서 계속 자라고 지금까지도. 네, 그리고 사실은 카탈루냐 작가들도 이제 그 공통어인 스페인어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오직 카탈루냐어로만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카탈루냐 어문학을 전공을 하고 뭐 중등학교 교사 생활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막 시나리오 작가도 하시고 오페라도 쓰시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후보에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후보까지만. 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보험 판매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5 형제를 키워내면서 그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궁핍했던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에 이제 부모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바흐의 코랄을 부르는 그런 음악에 대한 애정 향수가 있는데요. 그게 온 가족이 같이 밤에 네. 코랄을 부를 정도면 굉장히 중산층이지만 수준 높은. 그럼요. 교양이 아주 교양이 있는. 넘치는 가족이네요. 야.
그 카탈루냐 네. 지방에 대한 엄청난 애정, 나의 정체성과 음악에 대한 사랑, 이게 카브레의 작품 세계의 중요한 두 가지인데요. 그게 겨울 여행에도 사실은 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단편집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환간의 그림자, 파마노의 목소리 같은 작품들을 내시는데요. 결정적으로는 2011년에 나는 고백한다라는 작품을 내셨어요. 네. 이게 이제 이 단편집 이전에 국내 처음 소개된 자오메 카브레 작품입니다. 한 3권, 한 1200페이지 되는 또 굉장히 네? 벽돌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나오자마자 사실은 2011년쯤 되면은 그런 벽돌책 신간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인데 초판 18,000부가 일주일 만에 판매되었고 31개국에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 산조르디 십자가상, 공로상, 쿠리에 인테르나시오날 최우수 외국 문학상 등등 국제적인 문학상을 엄청 수상을 하시면서 네. 카탈루냐 문학 하면은 가장 대표로 하는 사람 이렇게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 나는 고백한다라는 작품도 제가 직접 이제 편집하셨죠. 맞아요. 제가 딱 믿음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편집자로 첫 어떤 편집을 맡은 작품이었어요. 아, 그래요? 자우메 카브레 이 작가와 연이 좀 깊으시군요. 그럼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겨울 여행이라는 작품도 네. 편집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감흥이 있었. 이 정도 되면 이 자우메 선생이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한테 한 번쯤은 한국에 이렇게 나를 잘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뭐 편지라도 한 통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네네. 두 작품 다 권가람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권가람 선생님은 실제로 자오메 카브레 자택에 찾아가서 와. 번역상 궁금한 점도 여쭙고 오. 같이 바이올린 연주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되게 낭만이 있는 그런 스토리라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작품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 오페라, 뭐 음악가들이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굉장히 좀 풍부하고 다채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하는 게 사실 자오메 카브레의 특징이고요.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좀 박해받는 사람들 혹은 민족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쇼아나 아니면 뭐 카탈루냐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찰이 굉장히 심오하게 있는 네. 정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입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10월이 올 때마다 네. 항상 이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으면 좋겠다. 그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냥 아주 짧은 뭐 이렇게 독서 그 뭐 경험이지만 야, 이 정도의 작가면 노벨 문학상 좀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이 문장력과 내용이 너무 세련되고 멋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후보로 거론이 되는 작가인가 보죠. 네. 그건 안타깝게도 아니지만 아니라고요? 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진 않지만 왜 그렇지? 저는 항상 노벨 문학상에 근접했고 정말 네. 탈만하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작가입니다. 네. 우리가 좀 밀어드립시다. 여기서 밀어서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카탈루냐 문학 중에서는 아직 노벨 문학상 수상한 없어요. 적은 제가 없어요.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아, 이제 카탈루냐라는 지역이 스페인에서 이제 독립을 주장하면서 그 분리 운동을 굉장히 네. 그 적극적으로 좀 때로는 과격하게 네, 네. 펼치는 곳인데 뭔가 또 그 언어가 아예 다르잖아요. 스페인 사람들과는. 맞습니다. 그 카탈루냐어를 고집을 하면서 스페인에 그렇죠. 살지만 계속 거기에는 또 네. 이제 좀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 할 때 네. 스페인 프랑코가 독재 정권으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프랑코 정권에 의해서 가장 탄압을 받고 가장 박해받은 곳이 카탈루냐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공공장소에서 카탈루냐 사용이 아예 금지가 되고 네. 발각이 되면은 경찰에 의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태어나신 1947년에는 오직 집에서만 쓰는 게 허락된 언어였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비밀리에 그거를 카탈루냐어를 교육하고 배우고 이어가기를 굉장히 애썼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카탈루냐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다른 언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켜온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게 카탈루냐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시들어가고 있던 카탈루냐 문학에 2010년대에 이런 우리의 거장 작가가 나왔다 하는 게 카탈루냐 지방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고 있고 네. 자우메 카브레 역시도 그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카탈루냐어로만 문학 작품을 쓰고 계십니다. 뭔가 이렇게 또 카탈루냐어가 이었던 이 민족과 이 언어가 탄압의 대상이었고 거기에서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했었고 우리의 어떤 그 또 역사적인 배경과 좀 맞닿아 있어서 맞아요. 그 교감이 더 많이 되는데요. 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 작가를 접했으면 네. 더 한 글자 한 글자 되게 소중하게 읽혔을 텐데 네. 후루룩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딴 말인데 네.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면은 네. 그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앙숙이 네. 그 마드리드에 있는 그 네네. 클럽이랑 FC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 엄청 앙숙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단순한 그런 라이벌이 아니고 어떤 그런 민족적인 그렇죠. 네. 탄압받던 역사가 녹아있는 거라서 그들에게는 그게 장난이 아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카탈루냐어도 단순히 소통을 위한 그런 장치가 아니고 억압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민족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좀 감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상훈 편집자님은 이 작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사실 저도 이 카탈루냐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의 책은 이번 기회에 처음 읽어봤고 네네. 자세한 이 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어떤 사라져가는 언어로 글을 쓰는 위대한 작가의 책이구나라고는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읽어서 뭔가 되게 그런 인상 때문인지 뭔가 더 노스텔지아한 약간 좀 그런 되게 시대적 아픔도 항상 녹아있고 네.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그래요. 감도는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작품은. 아련하다는 표현 진짜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책 표지도 그 한 남자가 그냥 이렇게 뭐 뽀송뽀송한 이불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꼬질꼬질한 이불에 어딘가 쓸쓸해 보이죠. 쓸쓸해. 그냥 돌돌 번데기처럼 이렇게 네. 예. 쌓여서 누워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나태한? 뭐 이렇게 느슨한? 네. 뭐 그런 느낌의 표지예요. 근데 이게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그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다른 표지 시화는 그 겨울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자작나무 숲 같은 풍경화였어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원서 표지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표지를 보자마자 내부에서 약간 만장일치로 이 느낌이 뭔가 맞다. 느낌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었고 딱 맞아 떨어져요. 저는 담당 편집자로서 좀 더 의미 부여를 해서 우리가 사실은 누워서 상상, 공상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정말 넓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문학 작품을 읽는 것과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 여행이라는 게. 예. 여행 자체가 어떤 독서다. 이런 의미 부여를 저 혼자 했더랬죠. 네, 했더랬죠. 저는 딱 요 포즈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북으로 이제 조그만 화면을 보다가 요즘에 스마트 뷰 해가지고 그 큰 화면에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불 안에서 돌돌 말아놓고 그 TV 화면에다 크게 띄워놓고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는데, 그 너무 좀 약간 제 나름 또 재미있는 경험이었었어요. 네. 자, 여기가 전부 14편의 소설이 담겨 있어요. 네. 한 편 한 편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작품 속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다시 이 작가분의 이 작품집에서 받은 인상 중 하나는 엄청 음악의 조예가 깊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가족분들이랑 다 뭐 바흐의 노래를 부르고 이랬다는 게 들으니까는 정말 뼛속까지 어떤 음악적인 어떤 지식도 있고 어떤 그거를 듣는 어떤 신미함 같은 안목도 있는 어떤 그런 되게 범상하지 않은 음악적인 분야에서 뭔가 지식을 갖고 계신 작가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그랬다는 게. 근데 좀 더 전공자 같은 느낌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 음악 용어들을 많이 구사하던데. 네,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음악을 진짜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분은 뭔가 음악 관련 일에 종사를 했을 것이다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취미 어떤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그 DNA는 있었나 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14작품을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 몇 개 좀 추려서 지금 가져오신 네. 거죠? 네. 네. 그리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좀 골라오신 건가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받은 인상 중에 어떤 네. 그 음악과 관련한 작품들을 네. 고르고 네. 마지막 하나는 정말 뚱딴지 같이 이 진지한 작품집에서 되게 아연 실색하게 한 작품이 있어서 그것까지 그래요? 소개해드려요. 네. 그러면 먼저 어떤 작품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사후 작품이라는 그 단편 소설인데요. 이 사후 작품 결국 유고 죽은 뒤에 발표되거나 뭐 죽은 뒤에 남아 있는 그 작품을 가리키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피아노 독주 무대에 오른 페레 브로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세계 인류의 피아니스트로서 콘서트를 열면 3층 객석을 꽉 채울 정도로 아주 명망이 높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피아노를 연주하고 또 무대에 올랐지만 어쩐지 이번 무대는 너무 긴장이 돼서 네. 계속 손에서 땀이 나고 손을 닦느라 그 긴장해갖고 또 다시 더 긴장하게 되는 막 되게 공황 상태에 빠져든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이제 본인이 요번 콘서트에서 연주해야 되는 게 슈베르트의 음악인데 그 우연히 돌아본 객석 첫 줄 7번 좌석에 슈베르트 같이 생긴 정말 슈베르트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유령인지 환상인지가 나타나서 이제 완전 긴장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슈베르트 앞에서 슈베르트의 음악을 한다. 이건 정말 숨 막히는 일이죠. 네. 근데 슈베르트가 살아있을 리는 없는 거고 망상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하여 이제 그 1부 무대는 마치고 돌아왔는데 2부 무대는 이미 슈베르트 유령을 마주친 이후라 정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샴페인을 한 병을 통째로 마시고 이제 매니저인 파르도가 마시던 것마저 뺏어 마시면서 이제 긴장을 푸는데 그때 갑자기 소포 하나가 도착을 합니다. 네. 과거에 같이 피아노를 쳤지만 이제 그 피아노리스트의 길은 접고 약간 음악 연구가가 된 졸탄이라는 친구가 자기의 책이라면서 이제 저서를 보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걸 이제 그렇다는 상황을 알고 이제 약간 졸탄과 과거에 자기가 나눴던 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도 엄청 잘했는데 왜 피아니스트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이제 더 이상 뭐 즐겁지가 않다. 그러니까 음악을 즐겨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피아노를 내려놓게 됐다라는 그 말이 막 떠오르면서 막 자기도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즐거워서 피아니스트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제 졸탄한테도 연락을 해보지만은 아무래도 이 긴장감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연히 졸탄이 보내온 책을 펼쳐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요한 카스파르 페르디난트 피셔라고 그 바흐나 핸델도 그 인용을 할 정도로 되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뭐 작품 대부분이 실전이 돼가지고 전해지진 않는 아주 약간 좀 얄궂은 운명에 빠진 그런 작곡가에 대한 연구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감명인지 아니면 어떤 계시를 받은 건지 갑자기 그 책을 들고 뚜벅뚜벅 피아노로 올라가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예정에 없던 음악을. 슈베르트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인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약간 뭐 피셔의 영혼이 신내린 것처럼 그 실전된 음악인 것처럼 이제 연주를 한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렇게 연주를 하고 이제 당연히 객석에선 난리가 나죠. 나는 이제 슈베르트 노래 들으러 왔는데 이건 무슨 상황이야. 레포토르에서 어긋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게다가 누구의 노래인지도 모르겠는. 그러니까 이제 막 성난 군중이 일어나지만 근데 또 듣다 보니까는 또 이거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 사람도 하나둘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7번째 레파토리까지인가를 전부 자기가 연주를 하고 이 졸탄이 보내온 피셔의 책을 들어보이면서 이제 끝나는 작품인데 되게 그 어떤 긴장감을 묘사하는 그게 너무 특히 이 공연을 마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파르도의 입장에서 제가 편집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작가가 단상에 안 오르거나 막 이런 것처럼 맞아요. 감정이 돼서 막 약간 좀 막 되게 떨면서 봤는데 정말요? 편집자의 또 감정이 이입되는 작가가 막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그 긴장감이 계속 맞아요. 끝까지 전해지면서 뭔가 딱 집어 말할 수 없지만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미션 때 나는 더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거의 이제 뭐 땡깡처럼 부릴 때, 이거 어떡하지. 저 매니저 얼마나 힘들까. 그 부분이 되게 저는 긴장감 있게 느껴졌었어요. 오히려 그 후반에 막 다른 레파토리를 연주하는 것보다 좀 이 남자가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좀 졸이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또 뒤에 이제 겨울 네. 여행이라는 표제작에 또 약간 이 졸탄 얘기가 이제 졸탄이 주인공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작가님의 어떤 되게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게 연작 단편집은 아닙니다. 이어지거나 서사가 이어지거나 주인공이 반복돼서 등장하지 않는데요. 묘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났던 사람이 여기 나타나고 네. 이 이야기의 이전 후대의 이야기는 이거고 선대는 이랬구나 하는 게 14편을 다 읽으면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의 중층적 얽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화성을 쌓듯이 단편집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이지만 네.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는 묘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 단편 하나로 시작해서 네. 14편의 단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보셔야 진짜 진정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진정한 재미를 채 다 느끼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다 못 읽어봤는데 네. 그래도 요 처음에 사후 작품과 겨울 여행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또 이제 있어요? 또 뭐가 고트프리트 하인리히의 꿈에서도 여기도 연결돼 있어요? 약간 연결고리가 겨울 여행을 먼저 그럼요. 먼저 해볼까요? 네. 바로 네. 이어지도록. 그 페레 브루스 피아니스트가 너무 초조해서 떠올린 친구 있잖아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졸탄이 나 지금 바쁘다 끊어 하고 끊어요. 그 졸탄이 이 표제작 겨울 여행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편으로 순서가 되어 있죠. 이 졸탄이란 사람은 피셔의 유일한 변주곡을 발굴해서 위대한 음악 연구가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인데요. 빈에서 마르기트라는 여자를 만나서 28일 동안 아주 짧은 사랑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때 마르기트는 사실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사랑할 줄 알았는데 졸탄이랑 나는 베네치아로 돌아가야 해. 약혼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라고 해요. 28일간의 짧은 사랑이었어요. 아주 짧았죠. 네. 그래서 그땐 서로 학생이었으니까 졸탄은 지금은 나를 떠나지만 25년 뒤에 우리 슈베르트의 무덤 앞에서 꼭 다시 만나자. 25년 제발 뒤에 약속해줘. 반세기 후에 네, 만나자. 이렇게 애절하게 네. 약속을 하고 헤어져요. 네네. 근데 정말로 그 25년 동안 졸탄은 마르기타만 평생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25년 뒤에 슈베르트의 무덤 앞에 갔더니 마르기타가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약간 영화 비포 선라이즈 맞아요, 맞아요. 또 그 느낌이에요. 배경이 빈이잖아요. 비엔나잖아요. 이게 저 굉장히 그 에탄호크랑 줄리 델피 예, 생각하면서 계속 이거 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한 10분 거리 동네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지근에 있었어요. 베네치아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기타는. 그래서 졸탄이 이 애절 끌끌 많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갑자기 마르기타가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그녀죠. 근데 그 타이밍에 첫 작품, 사후 작품에 페레 브루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맞아,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네. 졸탄 지금 전화 받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끊어요. 근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했던 마르기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만남 후에 사라져서 졸탄은 자기 인생 자체가 겨울 여행에 빠져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쓸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의 경로도 목적지도 아닌 여행이며 우리가 사라질 때는 그 위치가 어디든 우리는 언제나 여행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부르는 하필이면 가혹하기 짝이 없는 겨울 여행에 당첨되어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데 있다. 이렇게 쓸쓸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사라질 때는 그 위치가 어디든 우리는 언제나 여행의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거 정말 명문 아닙니까?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 번역도 어쩜 이렇게 번역을 잘하신 건가요? 번역을 정말 잘했죠.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이 딱 문장 이거 보는 순간 한참 멍했어요. 와.
이거 외우고 싶다. 근데 지금도 외우지 못해서 또 띄엄띄엄 읽고 있는데요. 네. 정말 멋있는 단편집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수미상관으로 처음 작품의 어떤 피셔의 변주곡을 연주했던 네. 사후 작품과 마지막 겨울여행. 그 피셔의 대입법을 발견했지만 네. 본인의 사랑은 풀어나가지 못해서 비탄에 빠지는 어떤 그런 슬픈 심정이 연결되면서 네. 너무 멋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내가 정말 가혹하게 겨울 여행에 당첨됐다. 내 인생은 겨울 여행 편이었는데, 이 말이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쌍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 의지대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어떤 그 중년의 네. 삶. 얼마나 이 사람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 그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또 어떤 페이소스 같은 건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네. 마르게타는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왜 정말 도망갔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면 25년 뒤에 거기에 왜 나타나요? 확인해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난 역시 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진짜? 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추측을 또 해보자면 마르기타가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와요. 네네. 그런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어서.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가지 말지. 이 남자는 정말 그 여자만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좀 같이 조금 머무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나는 것도 슈베르트 무덤 앞에서. 젊은 음악 학도였던 두 명이 정말 멋있는 단편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 유상훈 편집자님이 어떻게 이 작품 보셨는지 물어봐야 돼. 뭔가 뭐 멋있는 첫 작품 사후 작품에서 네. 이제 그 페레 브로스 피아니스트가 엄청 자기는 이제 자기 즐거움을 잃고 항상 그 어떤 무대에 오르는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다는 느낌에 되게 번민하는데 졸탄과의 전화와 졸탄의 어떤 그 연락과 졸탄이 예전에 자기한테 했던 말들을 다시 환기하면서 엄청나게 해방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한 자기 즐거움의 길을 음악으로 표현해냈다고 웅변하듯이 그걸로 완성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령 내가 뭐 피셔처럼 잊히거나 사라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기 즐거움을 발산해서 결국 약간 해방감을 느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여기 뒷작 겨울 여행에서 졸탄은 정작 되게 자기 즐거움을 찾아서 피아노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지만은 결국 자기 인생에선 결국 그 미로 같은 여행에 갇혀버린 그런 약간 좀 약간 희비극이 교차하는 맞아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또 그 지점이 와 인생이란 이렇게 얄궂을 수밖에 없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졸탄이 자기 친구 페레에게 음악이 너를 힘들게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라고 충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멀리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두 사람은 다 너무 성공한 피아니스트에 너무나 저명한 음악 연구자로서 이름을 굉장히 알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저마다의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멀리서 보면 굉장히 희극인데 가까이 들여보면 정말 너무나 아픈 비극을 품고 있는 두 사람들. 참. 이 중년의 나이 되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와닿아요. 남들은 희극처럼 내 삶을 바라보지만 나는 이 큰 비극을 하나씩 마음에 품고 있거든요. 아니 요 부분에서 노래 한 곡 좀 계속 듣고 좀 이어갈게요. 이 노래 너무 지금 듣고 싶어서 정말 딱입니다. 호흡을 좀 가다듬고 겨울 여행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은 사실 슈베르트 연가곡집 겨울 여행에서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나그네로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카브레 겨울 여행은 슈베르트 작품 제목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여행으로서의 인생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겨울 여행이라는 제목을 쓰기로 했어요. 이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만큼 슈베르트의 이 가곡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겨울 나그네 중에 제5곡 보리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중 보리수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목소리와 헤르멘 로이터의 반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오랜만에 이 겨울밤에 들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네. 그쵸. 이 책을 만약에 읽으신 분들이라면 더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거지. 선곡 제대로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자오메 카불의 겨울여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사후 작품과 겨울 여행 표제작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기 두 작품을 포함해서 14작품이 있고 한 편 한 편 너무나 의미 있고 정말 재밌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또 단편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고트프리트 하인리의 꿈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그 바흐와 바흐의 이제 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짧은 단편인데 그냥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음악의 아버지와 약간 그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과의 그 어떤 교감을 되게 막 신비하게 표현해서 되게 감동적으로 읽었던 작품이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제가 슈베르트와 달리 되게 많은 자식을 두고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바흐의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저도 클래식을 그렇게 잘 모르지만 바흐의 음악만큼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 콘체르토 작품 번호 1052번 뭐 이런 노래는 진짜 외울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작품에 더 끌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 바흐는 사실 엄청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웃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네. 실제 2번 결혼해갖고 네. 20명 가까운 자식을 낳았는데 이거 20명이나 됐다고요? 예, 근데 이제 한 10명 정도는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제 영아인 채로 이제 사망을 해서 한 10명 남짓 때는 10명도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이 다작한 음악의 아버지가 네. 삶에서도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진짜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다작을 이루셨네. 네, 게다가 이 바흐는 진짜 아버지답게 또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는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교육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식들도 그 당대에는 다 이름을 남긴 음악가가 되거나 뭐 성공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 덕분에 또 바흐의 작품이 계속 출간되고 남을 수 있었는데 단 이제 두 번째 결혼해서 장남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의 첫째 아들로 낳았던 고트프리트 하인리 바흐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는 엄청 신동 같다. 너무 잘 쳐가지고 다들 놀랐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재능 완전히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게 칭찬을 받아서 첫째 부인에서 낳은 차남 그러니까 칼이라는 형이 끝내 성장하지 못한 천재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되게 그런 아이였는데 점점 성장을 하면서 뭔가 어떤 정신 질환 같은 게 발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뭐 음악사에서도 없지만은 약간 둔한 머리가 되었다 이런 걸 갑자기 천재가 갑자기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뭐 약간 좀 지적 장애나 아니면은 약간 뭐 자폐증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너무 이제 빛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자기만의 닫힌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기록된 건 없지만은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음악 연주를 하는데 바흐의 다른 형제들이나 사람들은 악마의 노래라고 할 만큼 너무 전위적인 음악만 연주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특히 바흐가 되게 대위법을 통해서 완벽한 균형감을 추구하던 음악가였는데 그의 아들이 그걸 전부 무시하는 듯한 그냥 이 당시 표현에 따르자면 엉망진창인 음악을 막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다 악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흐 자신은 고트프리트라는 아들에게서 그 음악에서 뭔가 교감할 수 있는 빛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평생 동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거를 다 이제 제자한테 필사하게 합니다. 그 악곡을. 근데 이제 그 제자는 당연히 대위법을 한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인 분이 거의 유언처럼 남긴 작품이 너무 악마적, 그러니까 엉망인 작품을 남겨서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악보를 다 태워버려요, 제자가. 네. 바흐 선생님에게 누가 될까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남았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줬지만은 고트프리트와 아버지 바흐는 네. 서로 교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떤 신비한 영적 교감을 통해서 그 말이 안 통하고 남들이 뭐 손가락질하고 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천재성과 따뜻한 감정과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는 걸 이제 간파했었다는 그 지점이 너무 네. 감동적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네. 그때 고트프리트가 아주 독특한 주제로 연주하는 5음이 C 플랫, 라, 레 플랫, 시, 도 이 아주 독특한 주제를 연주를 하는데요. 그거 계속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4호 작품에서 나오고. 피셔가 했던 그것도 네. 그 네. 5음이고 겨울 이 여행에도 자체가 나오고. 네. 겨울 여행에도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시대가 전혀 다르고 그렇게요. 그 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느슨한 연결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감동적인 이 작품을 보면서 약간 저는 오에겐자부로와 아들 있잖아요. 히카리. 네. 그 히카리라는 분도 아마 약간 그 장애를 앓고 계신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소설로 형상화된 건데 네. 거기서 그 오에겐자부로도 히카리랑 되게 음악으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약간 아들이 피아니스트가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어떤 이 말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음악적 공감이라는 게 약간 좀 숭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클래식 막 애청자는 아니지만은 아 뭔가 이 숭고한 느낌이 확 와닿아가지고 계속 오늘도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흐와 그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실의 영역이고 그거를 이제 어떤 소설로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이 문장으로 풀어낸 거라고 봐야 그렇죠. 돼요.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가 가미해서 있는 조금 거죠? 그 순간을 서술해 주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역사적인 어떤 이 바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그렇죠.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맞아요. 픽션이고 넌픽션인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아무튼 이런 또 감동이 있는 그리고 또 음악적인 교류라는 감동이 있는 그런 단편 말씀해 주셨고 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작품도 볼까요? 유언장? 네. 유언장? 네, 저는 유언장.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거죠. 너무 빵 터졌었다고. 사실 우리 방송 전에 제가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뭐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왜 골랐냐면 네. 굉장히 지금 음악적인 예. 음악사와 관련된 것 같은 약간 좀 작품들만 언급해서 진지하고 약간 좀, 너무 네, 약간 네, 네. 거리감을 느끼실 아니, 수 맞아요. 사실, 맞아요. 이 겨울 여행이라는 책 자체가 되게 위트가 있고, 막 코미디 같은 네. 작품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너무 맞아요. 진지한 작품만 지금 골랐네요. 네. 네. 특히 음악적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맞아요. 되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렇지 작품들만 않습니다. 얘기해서 네.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을 하나는 말씀드려야겠다고 해서 고른 게 유언장입니다. 네. 이게 그 지금 겨울 여행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모파상의 블랙 코미디와 반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간단히 줄거리 말씀드리자면 네. 이 주인공 노인 아구스틴은 아내 에우랄리아의 장례식에서 지난날을 추억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계기로 벌써 장성에서 떠난 자식들을 다시금 만나게 된 데에도 쓸쓸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그는 그 아내의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그 에우랄리아 아내를 사랑했고 또 자식들과 어떤 재밌는 나날을 보냈고 특히 뭐 막내딸은 왜 이렇게 내 딸 같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고 항상 거리감을 느껴와서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느낌마저 계속 회상을 합니다. 네. 그런 한편 이 아우구스티 이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종합 검진 같은 걸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도 떠났으니 나도 곧 죽겠구나. 아마 나도 이제 시한부 인생일 네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불안에 떨면서 이제 네. 병원으로 향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죠. 네. 예, 잠시 이제 그 박물관에서 그 렘브란트의 철학자라는 작품을 보고 또 이제 난 인생에서 모든 걸 달관한 듯한 깨달음마저 얻어서 이렇게 벅찬 느낌으로 죽어도 여한이 네. 없다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쵸. 나름의 삶을 정리를 하죠. 자기 삶을. 의사한테 이제 사망 선고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설령 그래도 나는 이제 다 정리했고 나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씩씩하게 가는데 의사가 계속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뜸들이는
하는 장면이 저 너무 웃겼어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계속 반복하는데 그 표현을 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말을 주저하니까는 네. 아 이거 너무 나한테 주저하니까. 뭐 암이던가 아무튼 네. 뭐 역시 나는 죽을 때가 됐구나.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겠구나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철학자라는 작품을 보면서 마음을 다 잡았으니까는 저 이제 놀랄 거 없습니다. 그냥 편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얼마나 사는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네. 이제 의사가 계속 뜸을 들이다가 자식분이 세 분이라고요? 이렇게 네. 묻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시한부 선고를 받는데 자식 얘기가 왜 나오지? 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돌려 말하지 말고 말해달라고 딱 얘기했더니 아니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알았던 병으로 인해서 생식 능력을 잃으셔서 한마디로 불임이셔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15세 이후부터는 불임이었다고. 그런데 이거 자식이 세 분이시라고요?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냥. 그리고 끝. 띠용 하고 끝. 정말 띠용하고 끝나요. 뭐지? 그래서 네. 체오프의 드라마였나? 맞아요. 그 드라마나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처럼 그 뒤에 그 헛웃음이 나게 하는 네. 그 충격을 가져다 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상을 했을 텐데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전혀 못했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 한 번 그냥 책을 내려놨어요. 저도. 아, 되게 심각한 작품이니까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는. 거의 두 번째 작품이었나? 세 번째였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이 책 재밌네 하면서 더 맞아요. 속도를 붙이는. 그러니까 강약 조절에 맛깔난 재미가 있으신 사람을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조였다가 놓는 이 작가의 특유의 그 문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계속 말을 주저하면서 안경을 썼다 벗었다. 이 의사 입장에서는 당신 시한부야. 당신 몇 년밖에 이제 못 남았어요. 어떤 이런 정말 사망 선고하는 것보다 더 곤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와, 근데 왜 저렇게 의사가 뜸들이죠? 답답해했는데 너무나 그 마지막 문장에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단편 소설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전반적인 작품이 되게 그 밀당하는 듯한 맞아요. 음악이 점점 고조되는 것처럼 맞아요. 하다가 이제 주제 선율이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손안의 희망 그런 것도 네. 그 타롯과 관련된 얘기라서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막 그런 어떤 밀당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네. 전반적으로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히치콕의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을 주는 음악 같은 느낌도 한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탈옥수가 저기 디데이로 이제 동료들과 탈옥하려고 막 마음 굳히고 있는데 계획을 다 짜놨는데 짰죠. 디데이예요. 편지 내가 지금까지 못 받은 편지를 보고 진실을 다 깨닫고 네. 다 포기하죠. 탈옥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네. 그런 반전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까 그 다서듬이 반복되는 게 주요 모티프잖아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철학자라는 그림도 네. 다른 단편들에서도 갑자기 뿅뿅 튀어나옵니다. 그래요. 두더지 잡기처럼 와. 협상이나 빵 같은 단편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렘브란트의 철학자라는 그림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같이 감상하시면 되게 네네.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여기 삶의 주인공들은 내 의지로 뭘 할 수 없다는 거를 어느 순간 다 깨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다 다르게 펼쳐지는 이게 삶이 진짜 아이러니하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하나가 되게 다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김민경 대표님은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음악과 예술의 엄청난 깊은 조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쓴 단편집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연작이라고 할 수도 없고 후속작이라고 또 할 수도 없이 그렇게 뿅뿅 튀어나오는 것들 때문에 그 당시에 평론가들도 자오메 카브레한테 와 단편집을 왜 이렇게 쓰셨냐고 여쭤봤는데 에필로그에서 네. 갑자기 첫 문장 혹은 첫 단어를 쓴 다음에 갑자기 나조차도 어떻게 될지 몰랐던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막 연결됐다. 그래서 나한테도 난 놀라운 일이었다. 이 14편의 단편이 이렇게 써진 게 자기한테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썼지만 참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렇게 연결될지 나도 몰랐다. 그런 것들이 어떤
좀 재미라고 할까요? 네. 의도하지 않은 장치에서 오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사심을 담자면 이 책이 단편집이라서 참 읽기가 쉬워요. 그렇더라고요. 가독성이 이 좋더라고요. 책으로 문을 열어서 나는 고백한다를 진짜 꼭 읽으셔야 그래요. 합니다. 나는 고백한다는 바이올린 한 대를 두고 가문의 비밀이 밝혀지는 추적을 하는 진짜 대작 대하 드라마. 근데 또 아까 거든요. 벽돌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 진짜 재미있어요. 거기도 재밌어요.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올린이 되기까지의 굉장히 고급 바이올린인데요. 씨앗이 누가 심었는지, 그리고 그 나무를 누가 잘랐는지, 누가 그 악기를 만들었는지, 네네네. 그 악기를 누가 골동품 상에서 관리를 했는지, 그런 악의 연대기로 유럽의 어떤 역사를 다 담은 진짜 대하 드라마 15세기부터 21세기까지 나오는 작품인데요. 정말 문학사에 길이길이 남을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또 이 먼지라는 단편에 아드리아 아르데볼이라는 그 책 많이 쌓여있는 교수님 나오잖아요. 그분이 나는 고백한다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딱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분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조금씩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 상기가 되면서 이어지는 그 장편인데 그걸 읽으면 정말 와 진짜 위대한 작가다. 정말 대작가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살짝 맛을 들이셔서 나는 고백하다까지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유상원 편집자님은 한 줄평 들어볼까요? 이제 민경 편집자와 이렇게 이 작가와 작품을 두고 얘기한 적이 없어갖고 오늘 되게 많은 걸 알아갔는데 그 특히 나는 고백한다 그 작품도 결국 바이올린이란 악기 결국 음악과 관련된 또 어떤 연결성이 있는 작품이라 클래식 애호가인 분들이라면은 이 자움의 카브레라는 이름을 뇌에 딱 기억해 놓고 언제든 한번 펼쳐보시면은 더 큰 감흥을 느끼시지 않을까. 뭔가 진짜 이 음악적으로 조예가 있는 분이나 관심이 있나 취미이신 분이 접했을 때 더 또 시너지가 있을 만한 또 그런 작가여가지고 그런 재미가 또 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덕분에 재밌는 또 스페인으로의 겨울 여행 떠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 한 몇 권 사서 연말 모임 때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한 권씩 주고 싶을 정도로 같이 읽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말이 편집자에게는 가장 달콤한 말입니다. 몇 건데.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한 권도 아니라 몇 건데. 네. 알겠어요. 진짜 너무나 간만에 마음 따뜻해지는 정말 좋은 책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움의 카브레의 겨울여행 오늘 소개 감사합니다. 유상훈 그리고 김민경 편집자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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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작은 서점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